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곧 나스닥 상장을 앞둔 회사죠. DT하우스 LTD, 티커는 DTTT. 이 회사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2025년 9월 17일, 바로 이번 주 수요일에 상장 예정입니다. 네, 맞아요. DT하우스, 이게 아랍에미리트하고 홍콩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법적인 본사는 또 케이맨 제도에 둔 뭐랄까 그런 지주회사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IPO 관련 세부 정보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거죠. 상장 당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은 뭐가 있을지 아주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이 DTDT IPO가 가진 어떤 잠재적인 기회 요인들, 긍정적인 측면들이죠. 그런 것과 함께 또 저희가 조사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좀 명백해 보이는 위험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마이크로캡 IPO는 변동성이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에 좀 주목하면서 여러분께서 정보를 바탕으로 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를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는 주로 이 IPO가 가진 좀 긍정적인 측면, 이런 건 좀 기대해 볼 만하다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네, 저는 반대로 이 IPO에 내재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그리고 투자할 때 꼭 유의해야 할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뭐랄까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좀 냉철한 분석이 중요하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DT하우스,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DT하우스는 앞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 케이맨 제도의 법인을 둔 지주회사예요. 근데 실제 사업은 아랍에미리트, UAE하고 홍콩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업 모델이 저는 상당히 흥미롭다고 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 축이에요. 하나는 ESG 컨설팅,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행 서비스. 이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한다는 거죠. 그게 독특한 조합 아닌가요? ESG 컨설팅이랑 여행 서비스라, 네, 확실히 좀 흔한 조합은 아니네요. 그렇죠. 특히 이 ESG 컨설팅은 요즘 워낙 핫한 분야잖아요. 기업들이 그 ESG 기준을 잘 이해하고 관련된 리스크는 관리하고 또 새로운 기회는 포착하도록 돕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주목했던 점은 자체 개발했다는 AI 기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걸 활용한다는 건데요. 이걸로 데이터 수집부터 자동 분석, 보고서 생성까지 한다고 하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AI 기반 소프트웨어라. 네, 흥미롭게 들리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우선 그 케이맨 제도 지주회사 구조요. 이게 외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때 흔히 쓰는 방식이긴 해요. 하지만 만약에 법적인 분쟁 같은 게 발생하면 관할권 문제나 집행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나 규제 변화에 좀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구조적인 부분은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우려스러운 건 제가 보기에는 운영상의 불투명성이에요. SS에 제출한 F-1 서류를 저희가 봤는데 직원 수가 기재된 부분을 보면요. 어떤 자료에는 직원이 1명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자료에는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한 명이요? 아니면 10명?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네, 정보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원이 단 1명 혹은 많다고 해도 10명 남짓으로 자체 개발했다는 그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면서 동시에 UAE와 홍콩이라는 다른 국가에서 다국적 컨설팅 사업이랑 여행 사업을 같이 운영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요? 이건 회사의 실제 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뿐만 아니라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 자체의 신뢰성에도 큰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수 정보가 그렇게 불일치한다는 건 분명히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저도 그 부분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AI 소프트웨어 자체는 아직 초기 단계일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업 모델 자체는 어쨌든 시대 흐름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행 서비스 부분도 보면 UAE의 유명 관광 명소 티켓 판매나 투어 상품 제공에 주력하면서 또 트립컴이나 알리바바의 플리기 같은 그런 대형 온라인 여행 플랫폼 OTA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ESG 컨설팅이랑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뭐 저탄소 운송수단이라든지 친환경 호텔 같은 걸 강조하는 점도 저는 꽤 미래지향적으로 보였습니다. 글쎄요, 미래지향적이라는 포장은 뭐 그럴듯하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해요. F1 서류를 봐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지,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실질적인 기술 경쟁력인지 아니면 그냥 요즘 유행하니까 갖다 붙인 마케팅 용어인지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운영상의 의문점이나 기술의 불확실성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매출 구조예요. 매출 구조요? 아까 그 ESG 컨설팅이랑 여행 서비스 두 축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F1 서류 기준으로요, 2023년 회계 연도에요, 단 두 곳의 기업 컨설팅 고객이 전체 매출의 100%를 차지했습니다. 네, 100%요? 두 곳에서요? 네, 맞습니다. 한 고객이 64%, 다른 고객이 36%. 딱 이 두 회사에서 전체 매출이 다 나온 거예요. 2025년 3월 31일까지의 최근 6개월 데이터를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상위 4개 고객이 매출의 55%를 차지했고요. 이건 정말 극단적인 매출 집중도입니다. 와, 100%가 단 두 곡에게나 나온다는 건 이건 확실히 리스크가 엄청 커 보이네요. 제가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해도 이건 좀 혹시 뭐 회사가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막 사업 시작하고 이러면 고객 수가 적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초기 단계 기업의 고객 수가 적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이건 상장을 앞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단 두 고객에게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맡기고 있는 구조라는 건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회사 중에 단 한 곳이라도 뭐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계약을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DT하우스의 매출은 말 그대로 그냥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돼요. 이런 구조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어떻게 장기적인 성장 안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기회라고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장 경계해야 할 적신호라고 봐야죠. 네, 말씀 듣고 보니 이 매출 집중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그래도 뭐 재무성과 자체만 보면 그러니까 그 숫자들이죠. 숫자만 보면 또 긍정적인 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2024년 회계연도 매출이 133만 달러였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무려 376.7%나 증가한 수치예요. 거의 4배 가까이 성장한 거죠. 그리고 순이익도 92만 달러를 기록했으니까 뭐 적자 기업은 아니었다는 거고요. 수익성도 그 당시에는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376.7% 성장률. 숫자 자체만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죠. 와, 엄청나게 성장하는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 그러니까 2025년 3월 31일에 마감된 6개월간의 매출 실적을 보면 65만 달러예요. 6개월에 65만 달러요? 네. 그럼 이걸 단순하게 연간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약 13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2024년 전체 매출이 133만 달러였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6개월치 2배 한 거랑 작년 전체랑.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성장률 수치만 보고 좋아할 게 아니었군요. 최근 데이터랑 비교해보니 확실히 그 기세가 꺾인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기업 가치 평가요. 이번 IPO에서 예상되는 시가총액이 약 6,810만 달러라고 했죠. 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걸 지난 12개월 매출, 그러니까 133만 달러랑 비교해보면요. 주가 매출 비율, PS가 무려 51.2배에 달합니다. 51배요? PS가? 네, 그리고 지난 12개월 순이익 92만 달러랑 비교하면 주가 수익 비율, PE는 74배가 나옵니다. PE는 74배. 와, 이건 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밸류에이션이 높긴 정말 높네요. PS 51배, PE 74배라니. 어휴. 근데 뭐 이런 기술 기반 회사들, 특히 요즘 AI 내세우는 회사들은 종종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래 성장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해서 그런 걸 수도 있구나. 그건 정말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DTDT는 어떻습니까?
앞서 계속 지적했지만 성장 둔화 조짐이 보이죠. 매출은 극소수 고객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AI 기술이라고 내세우는 건 실체가 불분명하죠. 주력 사업 모델은 사실상 그냥 평범한 컨설팅과 여행업에 가깝죠. 이런 회사의 PS 51배, P 74배를 적용한다? 이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고평가 논란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밸류에이션이에요. 만약에 회사가 상장 후에 시장에 이런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는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주가는 정말 크게 급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너무 커요. 알겠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문제하고 성장 둔화 우려는 확실히 아주 큰 부정적인 요인이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이번엔 시장 분위기나 투자자 수요 쪽은 좀 어떤가요? 이런 마이크로캡 IPO는 가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폭발적인 관심, 소위 밈 주식 현상으로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던데요. DTDT도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밈 주식 현상 말씀하시는군요.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레딧 같은 해외 커뮤니티나 한국의 주요 주식 커뮤니티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DTDT IPO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논의나 긍정적인 평가 혹은 이거 한번 사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관심이 별로 없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투기적인 매수세를 이끌 만한 사전 관심이나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밈 주식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 쪽 상황도 좀 비슷해요. 이번 IPO 주관사를 보면 어메리컨 트러스트 인베스트먼트 서비스즈 하고 리비어 세큐리티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같은 그런 대형 투자은행 IB들이 아니에요. 아, 주관사가 좀 작은 곳이군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보통 대형 IB들은 아주 탄탄한 기관 투자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IPO 전에 미리 물량을 배정하거나 수요를 예측하고 확보하는 데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중소형 주관사의 경우는 이런 네트워크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막 몰렸다거나 공모 물량보다 훨씬 많은 주문이 들어왔다, 오버부킹이라는 그런 정보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탄탄한 기관 투자자들의 지지 기반 없이 상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장 당일 주가는 정말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이나 단기 트레이더들의 매수 매도세에 의해서 극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적인 수급 기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기관 수요 부족은 좀 아쉽네요. 뭔가 좀 든든한 뒷배가 없는 느낌이랄까? 그럼 이런 소형주 IPO 자체가 원래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DDT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유형의 IPO에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나 위험 같은 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DTDT 같은 이런 소형주,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마이크로캡 IPO는요. 상장 당일 그리고 상장 직후에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나스닥 상장 사례들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지넥스 LTD, 티커 DGNX 같은 경우는 상장 당일에 무려 1267%나 폭등했어요. 하루 만에요. 1200%요? 와, 대박이네요. 네, 또 엔바이오 바이오테크놀로지, NNNET 이것도 942% 상승했고요. 이렇게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마이크로캡 IPO에 관심을 갖는 거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정반대의 경우도 아주 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드밴스드 바이오메드 잉크 ADBV는 상장 첫날 마이너스 89.56% 폭락했고요. 스프링뷰 홀딩스 LTD SPHL은 마이너스 90.38% 폭락했습니다. 그냥 상장하자마자 투자 원금의 90% 가까이를 말려버린 거예요. 와, 마이너스 90%라니. 이건 거의 상장 폐지 수준인데요. 그쵸. 이게 바로 소형주 IPO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는 겁니다. 특히 DTD리티와 좀 유사한 특징, 그러니까 공모 규모가 작고 중국 관련 사업 기반을 가졌던 와이무티안잉크, 티커 YMT 사례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YMT는 공모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중에 한때 43%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것도 대박 나나 싶었겠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공모가를 훨씬 밑도는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아,
결국은 다 빠졌군요. 네, 이게 뭘 보여주냐면 튼튼한 펀더멘탈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낮은 유동성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반짝 급등은 결국 지속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DDT로 충분히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 더 고려해야 할 게 있어요. 최근 나스닥의 규제 강화 움직임입니다. 이것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나스닥 규제 강화요? 그건 또 뭔가요? 네, 나스닥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너무 저조한 소형 해외 상장사들, 특히 중국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장 유지 요건 중에 공모로 조달한 지분의 시장 가치 최소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현재 5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3배나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또 이런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 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1,500만 달러로요? 기준이 꽤 높아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DDT는 이번 IPO 공모 규모가 약 900만 달러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 기준이 상향되면 바로 미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 기반이 홍콩이랑 UAE에 있는 케이맨 제도 법인이라는 점 때문에 이런 규제 강화의 잠재적인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규제 리스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나스닥에 계속 상장되어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와, 규제 리스크까지 있다니. 정말 고려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상장 당일 거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IPO 첫날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래를 한다면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할까요? 제가 듣기로는 IPO 첫날 거래는 일반 주식 거래랑은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약간 다릅니다. 일단 공모 가격은 상장 전날 저녁에 최종 결정이 되죠. 그런데 실제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건 주관사들이 주문을 받아보면서 적절한 시초가를 찾는 가격 발견 절차,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라는 걸 거친 이후입니다. 그래서 보통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전 9시 30분에 딱 개장하자마자 거래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좀 늦어져요. 이 가격 발견 절차가 뭐 짧으면 몇 분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길어지면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첫 거래가 터질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좀 어렵죠. 아, 그럼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DTDT는 이번에 공모하는 주식수가 200만 주밖에 안 돼요. 이건 전체 상장 주식수 대비 유통 가능한 물량이 매우 적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걸 소위 로우 플로트 주식이라고 부르죠. 네, 로우 플로트, 유통 물량이 적은 거요? 네,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유통 물량이 적으니까 아주 적은 수의 매수 주문이나 매도 주문만으로도 주가가 정말 크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가격 급등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워낙 희소하니까 만약 초반에 이거 한번 사볼까 하는 매수세가 조금이라도 몰리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 상승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단기적인 급등 잠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라는 점 일리는 있어요.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낮은 유동성이 극심한 위험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주가가 정말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거래할 때 시장가 주문을 내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시장가 주문요? 그냥 현재가로 바로 체결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달러 정도에 사고 싶었는데 시장가 매수 주문을 냈더니 갑자기 주가가 확 튀어서 7달러, 8달러에 덜컥 체결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팔려고 시장가 매도 주문을 냈는데 순식간에 주가가 급락해서 생각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정가 주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매수 가격 상한선 혹은 매도 가격 하한선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주문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불리한 가격에 체결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마이크로캡 IPO 거래의 제1원칙입니다. 지정가 주문 필수. 알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DTD, IPO가 가진 핵심 리스크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재무적 리스크. 이건 뭐니 해도 극단적인 매출 집중도죠. 단 두 고객이 100%라는 거.
그리고 최근 보이는 성장세 둔화. 마지막으로 회사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 대비 명백하게 과도하게 높은 밸류에이션. PS 51.2배, PE 74배. 이건 정말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네, 재무적 리스크, 매출 집중, 성장 둔화, 고평가. 둘째, 구조적 및 운영적 리스크. 이건 케이맨 제도 지주회사 구조가 가진 어떤 법적, 규제적 복잡성,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FX1 서류상 직원 수 정보가 불일치하는 문제. 이건 회사의 투명성과 정보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낳죠. 또 하나는 그 AI 기술 주장의 불확실성. 이게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케팅인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구조적 운영적 리스크, 케이맨 구조, 정보 신뢰성, AI 불확실성. 셋째, 시장 리스크. 이건 200만 주밖에 안 되는 적은 공모 물량, 즉 로우 플로트로 인한 극심한 가격 변동성과 낮은 유동성 문제. 그리고 앞서 확인했듯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나스닥의 소형주 규제 강화 가능성까지. 이런 시장 환경 자체에서 오는 리스크들이죠. 시장 리스크, 변동성 유동성, 관심 부족, 규제 강화. 네, 이 세 가지 큰 카테고리의 리스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DTDT IPO를 바라봐야 합니다.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없어요. 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위험 요인들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네요. 제가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도 이 리스크들이 너무 커서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가장 궁금한 거죠. 상장 당일 DTDT 주가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물론 예측은 예측일 뿐이지만 그래도 한번 예상치를 제시해보죠. 먼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정말 고위험, 고변동성, 마이크로캡 IPO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상 IPO 공모 가격부터 볼까요? 공모 희망가 범위가 4.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였죠. 근데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특히 기관 수요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마 그 범위의 중간값인 4.50달러 또는 그보다 약간 아래에서 최종 공모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저도 공모가 자체는 아마 밴드 중간이나 하단 근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수요가 강하지 않다면 굳이 높게 결정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예상 개장 가격, 즉 시초가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유동성, 로우 플로트 특성 때문에 공모가보다는 좀 높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공모가 만약 4.50달러라면 대비 한 10%에서 45% 정도 상승한, 그러니까 5.00달러에서 6.50달러 사이에서 첫 거래가 시작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시초가는 공모가보다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상장 초기에 약간의 기대감과 투기적 수요가 붙을 수 있으니까요. 5달러에서 6.5달러 사이, 그 정도 범위는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예상 당일 고점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만약에 정말 운 좋게 초반 투기적 매수세가 강하게 붙는다면 그 로우 플로트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8.00달러 이상까지도 막 치솟는 그런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잠깐이라도요. 네, 일시적인 급등 가능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로우 플로트 마이크로캡의 특징이니까요. 8달러 혹은 그 이상 잠깐 터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앞서 계속 강조했지만 이 회사는 펀더멘털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짝 급등하고 나면 분명히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정말 빠르게 다시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상 당일 저점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공모가 만약 4.50달러라면 를 깨고 내려가서 3.50달러 근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봅니다. 변동성이 워낙 클 테니까요. 3.50달러까지요. 와, 그럼 고점에 잘못 물리면 정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예상하는 상장 당일 가격 변동 범위는 최저 3.50달러에서 최고 8.00달러 사이에 매우 넓은 범위입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3.50달러에서 8.00달러. 엄청난 범위네요. 네. 그럼 그날 하루에 극심한 변동성이 지나고 나서 주가가 좀 안정화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저는 결국에는 이 회사의 펀더멘탈,
즉 실제 가치에 수렴해 갈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공모가 근처인 4.50달러에서 5.50달러 사이에서 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4.50달러에서 5.50달러 사이로 안정화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DTT-IPO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만한 대상이라기보다는 정말 순수한 단기 투기적 거래, 트레이딩 기회로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트레이딩이죠. 정말 만약에 상장 당일 이 주식을 거래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 4가지 원칙은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첫째, 아까 강조했죠. 지정가 주문 필수 사용. 시장가 주문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격 통제력을 잃으면 안 돼요. 네, 지정가 주문. 둘째, 명확한 진입 및 청산 전략 수립, 그리고 기계적인 실행.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가 되면 손절매, 스탑로스 하고 얼마가 되면 이익 실현, 테이크 프로핏 할 건지 미리 딱 정해놓고 그 가격에 도달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욕심부리거나 미련 갖는 순간 크게 당할 수 있어요. 진입청산 전략 및 기계적 실행. 셋째, 거래량 주시. 초반에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 그만큼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뜻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보면서 판단해야 해요. 거래량 확인. 마지막, 넷째,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일 매매 원칙 준수, 즉 하룻밤 보유 금지, 노 오버나잇 홀딩입니다. 이 회사의 취약한 펀더멘털, 극심한 매출 집중도, 여러 운영상의 불합실성, 규제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 당일 이후에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말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반드시 그날 산 주식은 그날 안에 다 정리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당일 매매 원칙 절대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말라.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DT하우스 티커 DTSDT의 나스닥 IPO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고들어 봤습니다. ESG와 AI라는 뭔가 매력적으로 들리는 키워드도 있었고 초기에 보여줬던 인상적인 성장률 수치 그리고 낮은 유동성, 즉 로우 플로트가 가져올 수도 있는 어떤 단기적인 가격 급등 가능성 같은 긍정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살펴보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단 두 고객에게 100% 의존하는 극단적인 매출 집중도, 운영상의 여러 불투명성과 불확실성,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부족한 시장 관심, 그리고 이런 소형주 IPO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극심한 변동성과 잠재적인 나스닥 규제 리스크까지 정말 명확하고 중대한 위험 요인들이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DTDT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변동성 마이크로캡 IPO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하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는 정말 극도의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만약 단기 투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더라도 앞서 제가 강조했던 4가지 원칙, 지정가 주문 사용, 명확한 손절익절 계획 및 실행, 거래량 주시, 그리고 당일 매매 원칙 준수, 이 4가지는 반드시 지키셔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분석은 DTDT IPO와 관련하여 저희가 수집하고 검토한 자료에 기반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은 이 정보는 저희가 입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AI가 일부 생성 과정에 관여하여 구성되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제 정보와는 약간의 차이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공시자료 등 추가적인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